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미국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Tim Cook gets a second bite at the AI Apple. 팀 쿡이 인공지능 분야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리가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망치는 말, 예를 들어 go back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렇게 망치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행사에서 개선된 음성 비서 시리와 함께 몇 가지 AI 기능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바로 팀 쿡 CEO의 재임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애플이 가상 비서를 선보인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많이 낡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챗GPT와 클로드 등 실리콘밸리에서 감각적인 코딩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시리는 그저 고급 주방 타이머, 알람 시계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 걸 때 사용되는 비서 신세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애플은 2024년에 시리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제 드디어 애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리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로 구동될 예정입니다. 진짜 애플이 독립형 챗봇 앱이 출시될 것 같고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명령을 처리할 수 있고 iOS, 아이패드 OS 및 맥 OS에서 작동하고 특정 앱 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박해 보이진 않습니다. 크게 마지막 요리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WWDC는 팀 쿡 CEO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운영 최적화와 주주 가치 창출에 있어 그의 탁월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서에는 AI 분야라는 공백이 남아있죠.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관련 계약을 발표하는 와중에 팀 쿡 CEO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전 AI 프로젝트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발선에서 난항을 겪자 쿡 CEO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말합니다. 탄탄한 AI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9월에 CEO 자리를 이어받는 존 터너스에게 쿡이 줄 수 있는 멋진 작별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Hiring surged well beyond all expectations in May. 5월 미국 채용시장 수치는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5월 일자리 수 증가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2배로 늘려서 전달하시겠습니까? 노동부는 후자를 선택해서 어제 발표했죠. 지난달 계절 조정치 기준 1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일까요? 이는 다우존스 지수의 예상치인 약 8만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유가, 인공지능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동시장이 이전의 침체에서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3월과 4월 수치를 상향 조정하여 3개월 평균 고용 증가폭을 18만 8천 명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5월의 새로운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대부분이 FIFA 월드컵 덕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 11개 도시에서 열리는 월드컵으로 레저, 숙박에서 7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며 이는 술집, 레스토랑, 호텔, 고용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문에서도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보안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직종 채용, 경기장에서 티켓을 받거나 파킹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주차 요원, 그 다음에 $100짜리 티켓을 검사하는 인력 증가 등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한 경제학자가 밝혔죠. 자,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실업률은 4.3%로 유지되었죠. 하지만 27주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5월에 27.5%로 상승하여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유지되었는데 고용이 증가했다는 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상황에서 뭔가 트럼프 헤어스타일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 대비 인플레이션 5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3.8%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연준은 금리 인하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페드와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금요일 증시가 급락했죠. 물론 브라드컴 실적 발표도 있었죠. 게다가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부유층조차도 에르메스 버킨백 사는 걸 내년으로 미루겠죠. 스페이스X 기업 공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가 예상대로 금요일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이번 주에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로켓 회사의 IPO는 알리바바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이전의 초대형 IPO를 능가하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C에 따르면 모든 소동이 가라앉으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다우존스도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을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약 1조 7,500달러의 기업 가치로 상장할 예정이지만 주요 지가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스페이스X의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지 말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죠. S&P 글로벌은 지난 목요일에 편입 요건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려면 기업은 상장 후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고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엔트로픽이나 오픈AI처럼 대규모 IPO를 앞둔 기업들도 기다려야 하며 지수를 추정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즉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페이스X 청약을 하기 위해 IPO에 접근해봤습니다. 저도 현재 125달러 정도에 거래되며 아마 165달러 정도까지 변동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일단 뜨고요. 대세를 거르기 힘들죠. 50주만 일단 사볼까 청약을 넣었더니 사실 IPO에 손대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잔고에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애플을 팔아야 하나, 아멕스를 팔아야 하나, 돈을 더 넣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50주면 대략 8,000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고민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결국 청약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 중 하나만 집중하기로 했고 일단 스페이스X는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답은 10년 후에 알 수 있겠죠. 혹시 IPO 청약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s hosting the World Cup worth it? 월드컵은 남는 장사인가? 주민들이 창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통해 경기 결과를 알게 되는 것 외에 월드컵 개최는 개최 지역과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FIFA에 따르면 그 영향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FIFA는 전 세계 팬들이 올해 경기를 보기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술집이나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는 이번 대회가 미국 경제에 최대 96억 달러를 선물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한 달 동안 모든 사람을 열렬한 축구 팬으로 만드는 이 행사가 지역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요.
도시들은 보안과 교통비를 부담하는 한편 경기 당일 수익은 일절받지 않고 기업 후원 수익 제한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FIFA는 TV 중계권 판매 논란이 있고요. 가격 티켓 판매로 1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FIFA의 재정 추산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인터뷰에서 FIFA의 예측은 팬 한 명당 최대 7,000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회의론자들은 방문객 지출로 인한 이익이 주로 숙박업계에 집중된다는 점을 강조하죠. 심지어 호텔 소유주조차 월드컵 기간 동안 예약률이 별로 저조하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연구에 따르면 1994년 월드컵 미국이죠. 미국 전역의 개최 도시들이 총 93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방송 계약은 혼란스럽습니다. FIFA의 2026년 월드컵 글로벌 미디어 중계권은 미국 여자 고등학교 소프트볼 리그만큼의 수준도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이 느리고 어수선하며 고위 관계자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북미에서 열리는 경기가 시작될 때 인구의 대부분은 잠들어 있거나 몽롱한 상태인 큰 나라들, 인도, 중국에서는 FIFA가 방송사로부터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중계권을 판매할 것 같습니다. 한편 2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월드컵을 중계해온 TV 방송사는 만연한 불법 복제로 인해 중계권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며 올해 공영방송사의 중계권을 넘겨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FIFA는 북미와 유럽의 수익성 높은 계약 덕분에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최대 방송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회는 경기 수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확대되어 FIFA가 방송사에 판매할 콘텐츠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 탑10을 살펴보죠.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 순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APL 클럽들이 장하고 있으며 상위 10위 안에 6개, 상위 30위 안에 11개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MLS 팀은 17위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팀이 없고 프랑스 리그에서는 단 한 팀만이 PSG죠.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 5위 가치팀인 파리 생제르맹 PSG는 지난 주말 챔피언스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음바페 떠나고 2년 연속 챔스 우승이라니 음바페가 적폐인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4-25 시즌에 12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모든 축구팀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포브스에 따르면 이전까지 스포츠팀 최고 수익 기록이었던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24시즌 수익 10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은 왜 축구를 풋볼이 아니라 사커라고 부를까요? 영국인들 탓입니다. 남 탓이냐고요? 네, 영국인들 탓입니다. 축구라는 단어의 기원은 공의 모양처럼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축구는 미국에서 발명된 것도 아니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1863년도에 현대 축구의 규칙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럭비, 풋볼도 인기 있는 스포츠였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영국인들은 럭비를 rugger라 불렀고 축구협회에서는 a soccer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줄여서 사커가 되었습니다. 럭비 풋볼은 단순히 럭비라고 불리게 되었고 손을 사용하지 않는 스포츠는 오로지 풋볼로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이쪽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죠. 새로운 스포츠인 그리드아이언 풋볼은 줄여서 풋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다른 스포츠는 사커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커라는 단어는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다양한 형태의 풋볼 경기가 진행되는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용한 미국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는데 정작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소식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실내 식물의 유해 물질 제거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울버튼 박사, 울버린가 형제지간인가 봅니다. 울버튼 박사는 유해 물질 제거 능력, 증산작용, 습도 조절, 기르기 쉬운 정도, 병충해 저항력 등을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나사 선정 공기 정화식물 탑10 그리고 주요 유해물질 제거 기준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1위는 아레카야자. 실내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초보자도 기르기 쉽고 가습기를 튼 것처럼 엄청난 양의 수분을 뿜어내며 담배 연기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탁월합니다. 2번은 관음죽 Broadleaf Ladypalm이라고 하는데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병충해에 매우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딥니다. 효과는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독보적으로 뛰어나고 화장실이나 욕실 주변에 두면 아주 효과적이죠. 대나무 야자 Bamboo Palm. 특징은 대나무 모양의 가느다란 줄기가 특징이며 직사광선을 피해 방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습도 조절 율이 매우 높아 겨울철 건조한 실내 습도를 높여주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제거율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4위는 인도 고무나무 러버 플랜트. 빛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다소 낮은 곳에서도 잘 버텨 관리하기 쉽죠. 효과는 카펫,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5위는 드라세나 자넷 크레이크. 일명 황금죽이나 드라세나 데레멘시스로 불리며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효과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자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거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네요. 6위는 아이비, 잉글리시 아이비. 특징은 덩굴성 식물로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고온에는 약간 취약하므로 서늘하고 밝은 곳이 좋습니다. 효과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및 곰팡이 포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7위는 피닉스 야자 Dwarf Date Palm. 특징은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지만 빛이 적은 곳에서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효과는 실내 오염물질 및 크실렌, 툴루렌 제거 성능이 좋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8위 피쿠스 아리 피쿠스 알리. 특징은 벤자민 고무나무의 일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거실이나 방 어디서든 키우기 무난하죠. 효과는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휘발성 화학물질을 정화합니다. 9위는 보스턴 고사리죠. 보스턴 펀. 특징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양치 식물로 양아치 식물 물 관리에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효과는 담배 연기 제거와 포름알데히드 제거율이 매우 높고 천연 가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마지막 10위는 스파티필름 피스 릴리라고 불리죠. 특징은 실내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 몇 안 되는 관엽 식물입니다. 효과는 아세톤, 알코올, 벤젠, 암모니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실내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만능 정화 식물입니다. 자, 이제 한 개만 골라서 실내에서 길러 보자고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에 급락 이후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오늘 월요일에 2% 이상 반등하며 63,00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 하락했으며 연초 대비 손실률은 27%를 넘어섰죠.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지난 4주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상당한 규모의 주간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올해 들어 국채 회사와 ETF를 통한 비트코인 유입액은 약 12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6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가우탐 추건리와 그의 팀은 비트코인이 주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입량 감소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미국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